35년 경력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일본 학회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들었다는 발표를 듣고 난 뒤였는데요. 그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수입국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한국을 직접 방문한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800명의 엔지니어가 6년간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하며 만들어낸 기술이 독일과 미국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그 영국 교수는 왜 자신의 모든 확신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리처드슨이에요. 저는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35년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기계랑 엔진에 대해서 가르쳐 왔어요. 세계 곳곳에서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제 책을 읽고 큰 학회에서 제가 발표하는 걸 들으러 와요. 매일 아침 저는 케임브리지의 오래된 돌 복도를 따라 걸어요. 제 사무실은 긴 복도 끝에 있어요. 문에는 명패가 달려 있는데 거기엔 기계공학과 에드워드 리처드슨 교수라고 쓰여 있어요. 사무실 안은 모든 게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책상은 짙은 색 나무로 되어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책들이 가득 꽂혀 있어요. 오늘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가스터빈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스터빈은 엄청 빠르게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계예요. 발전소 안에서 심장처럼 뛰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계들을 35년 동안 연구해왔고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해요. 강의실엔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고 다들 노트를 펴고 제가 말을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클릭하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숫자와 도식들이 칠판을 채웠고 학생들은 제가 쓰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어요. 가스터빈은 만들기 정말 어려운 기계예요. 세계에서도 몇몇 나라만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영국은 괜찮은 걸 만들고 독일은 훌륭한 걸 만들고 미국도 생산하긴 해요. 이런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기계를 다뤄왔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강의 중에 저는 왜 이 기계들이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지 설명했어요. 금속 부품들은 아주 정밀해야 해요. 매분 수천 번씩 회전하고 내부 온도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부품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 기계가 멈춰버려요. 수업이 끝난 뒤 조교가 저한테 편지 하나를 건넸어요.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큰 회의에 대한 초대장이었어요.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새로운 에너지 기계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이런 회의에 수백 번 참석했지만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게 돼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회의 날이 금방 다가왔어요. 저는 제일 좋은 정장과 즐겨보는 책들을 챙겨서 짐을 쌌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발표 준비를 했어요. 오사카의 회의장은 정말 컸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독일,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가슴에 자기 나라와 회사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죠. 저는 다른 유명한 교수님들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발표가 계속 이어졌고 어떤 건 지루했고 어떤 건 흥미로웠어요. 대부분은 기존 아이디어를 조금씩 개선한 내용들이었고 특별히 놀라운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온 발표팀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한국? 저는 프로그램 책자를 2번이나 확인했어요. 확실히 한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가스터빈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나라잖아요. 직접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마이크 앞에 선 한국 남자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명찰엔 이윤석이라고 적혀 있었고 조심스럽게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발음은 좀 무거웠지만 말은 또렷했어요. 그는 자기 팀이 새로운 가스터빈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직접 설계하고 다른 나라 기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어요. 옆에 있던 다른 교수가 저를 쳐다봤고 저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입꼬리는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든다고요? 그건 마치 아이가 로켓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이 기계는
수십 년의 경험과 특별한 소재, 세대를 거쳐 쌓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발표가 끝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윤석 씨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명함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는 제 자리 앞에 멈춰서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았고 명함은 아주 단순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직접 와서 보세요, 교수님. 한국이 초대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부탁이 아니라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손에 든 명함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주변 교수들도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한편으론 웃으며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윤석 씨 눈빛에서 무언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특별한 걸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결국 제 호기심이 이겼어요. 저는 평생을 이런 기계를 연구하면서 살아왔고 한국이 뭔가 새로운 걸 해냈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꼭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말한 건 되돌릴 수 없죠. 이윤석 씨는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그 명함을 불빛에 비춰봤어요. 한국어로 적힌 글씨는 마치 작은 그림 같았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무언가 같았어요. 그 조그마한 흰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한 달 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긴 비행 동안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독일에서 만든 기계를 그냥 따라 만든 걸 보게 되진 않을까? 아니면 오래된 기술을 겉만 새롭게 칠해놓은 걸 보여줄지도 모르죠.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본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고 말았어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밝았고 유리벽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전체가 새롭고 깨끗해 보였고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도 인상 깊었죠. 입국장에 도착해서 제 이름을 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줄 너머로 수많은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이름표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녀를 봤어요. 사람들 뒤편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흰색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제 이름을 들고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고 남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그녀 쪽으로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도 저를 보고 앞으로 다가왔고 영어로 말하는데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또렷했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맞으시죠? 저는 두산엔텍의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좀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처음 만나면 보통 악수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인사는 진심 어린 존중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교수님의 안내를 맡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녀가 답했어요. 통역도 도와드리고 저희 시설도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은 빠르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창원까지 차로 2시간이 걸렸어요. 나영 씨는 운전하는 내내 우리가 볼 것들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과 풍경들을 하나하나 짚어줬죠. 땅 위로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산처럼 고층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여기저기 공사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변화가 정말 빨라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보시는 풍경도 내년이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케임브리지는 50년 전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돌로 지은 건물도, 전통도, 교수들의 옷차림까지도 예전 그대로예요. 운전하면서 그녀는 자기 일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어요. 가스터빈 부품을 설계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 독일에서도 더 공부했고 지금은 세계 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요. 나이는 32이라고 했지만 복잡한 기술 얘기를 능숙하게 풀어내는 걸 보면 전문가 같았어요. 그것도 꽤 놀라웠어요. 제가 32이었을 땐 아직 기본 개념이나 배우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기계 부품을 설계하거나 유명한 교수를 안내할 입장은 아니었죠. 도로가 꺾이는 지점에서 연구소 건물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여러 동의 건물이 넓은 부지에 펼쳐져 있었고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사이를 오가며 폴더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 주 연구센터예요. 그녀가 차를 세우면서 말했어요. 여기서만 800명 넘는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어요. 800명이라고요? 케임브리지의 제 학과엔 교수 전원이 40명도 안 되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한 프로젝트에 8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유리와 철로 된 주 건물 입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시원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로비는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나영 씨는 저를 보안 데스크로 데려가서 방문증을 받게 해줬어요. 그 배지는 영어와 한글로 제 이름과 사진이 함께 인쇄돼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제 자켓 주머니에 딱 맞게 달아줬죠. 정태수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으며 말했어요. 가스터빈 개발을 6년째 이끌고 계신 분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5층으로 올라갔어요. 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고 벽엔 도면과 차트들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정태수 박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분으로 친절한 눈매와 회색 머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미셨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행은 괜찮으셨어요? 영어 발음은 나영 씨만큼 완벽하진 않았지만 뜻은 분명히 전해졌어요. 악수는 단단하면서 따뜻했고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어떤 걸 보여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사님이 손짓하며 다른 복도로 안내하셨어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께 연구센터를 돌아봤어요. 박사님은 실험실 문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셨어요. 안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가득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3D 도면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금속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계도 있었고 젊은 엔지니어들은 현미경을 통해 아주 작은 금속 조각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말 전문적이고 첨단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단순한 복제품 공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연구개발 현장이었어요. 한 실험실에서 박사님이 유리 케이스 앞에서 멈췄어요. 그 안엔 곡선형 금속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조명 아래서 예술 작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 가스터빈 블레이드 중 하나예요. 박사님이 설명하셨어요. 설계에만 3년이 걸렸고 500번 넘게 테스트했죠. 그제야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블레이드를 유심히 봤어요. 금속 표면은 완벽하게 매끄러웠고 곡선도 효율을 극대화하기에 딱 알맞았어요. 무게 배분도 이상적이었고요. 지금껏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설계였어요. 이 디자인이 실패한 횟수는 몇 번쯤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어요. 1000번도 넘게요. 하지만 그 실패 하나하나가 다 배움이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엔 수백 개의 부서진 블레이드 조각들이 진열장에 가득했어요. 각 조각마다 어떤 점이 실패였는지,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먹먹했어요. 저희 학계에선 실패를 감추려고 하거든요. 발표할 땐 늘 성공 사례만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 박사님은 실패를 마치 트로피처럼 전시하고 있었어요. 실패에서 얻는 게 성공보다 훨씬 많았어요.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시설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었어요. 실패와 시도를 반복하며 배우는 과정이었고, 문제가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세였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엔 머릿속이 온통 새 정보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가스터빈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혁신과 끈기라는 철학 전체를 함께 만든 거였어요. 나영 씨는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도시 곳곳의 창문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진짜 테스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녀가 호텔 앞에 도착하며 말했어요. 어떤 테스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저희 가스터빈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돼요. 저희가 뭘 만들었는지.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실험실에 전시돼 있던 부서진 블레이드 조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던 젊은 엔지니어들도 생각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영 씨가 내일 테스트를 얘기할 때 보여줬던 그 조용한 자신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쩌면 한국은 이미 절 놀라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은 더 크게 놀라게 할 수도 있겠죠. 다음 날 아침, 나영 씨가 조용히 저를 데리러 왔어요. 김포 발전소로 가는 길, 저는 괜히 긴장이 됐어요. 오늘은 한국의 가스터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규모에 놀랐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과 두꺼운 파이프들, 하늘로 올라가는 김까지. 진짜 산업 현장에 와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신분 확인을 마친 뒤 안전모랑 보호 안경을 착용했는데 교수라기보단 현장 작업자처럼 보였죠. 제어실은 영화 속 우주선 같았어요. 컴퓨터 화면마다 숫자랑 그래프가 빼곡했고 엔지니어들은 헤드셋을 쓰고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정 박사님은 한가운데 서서 오늘 테스트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험이었죠.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터빈은 느리게 돌기 시작했고 출력 수치가 점점 올라갔어요. 10%, 30%, 70% 진동도 점점 커졌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90%를 넘기자 경고등이 깜빡이고 경보음도 울리기 시작했어요. 100%에 도달했을 땐 진동 수치가 빨간 영역까지 치솟았고 저는 무조건 터빈이 멈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 박사님은 침착하게 버튼을 누르셨어요.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진동이 곧 안정됐고 터빈은 여전히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어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였어요. 한국의 터빈이 유럽이나 미국도 해내지 못한 걸 해낸 거예요. 나영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평생 안전한 길만 골라왔고 실패가 두려워 늘 익숙한 방식만 고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워서 결국 이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테스트 후엔 부서진 부품들이 가득한 창고로 안내받았어요. 정 박사님은 그걸 실패의 박물관이라고 하셨어요.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전부 분석해서 기록했대요. 영국 같았으면 다 폐기했을 부품들이 여기선 소중한 배움의 증거였어요. 저녁엔 나영 씨와 함께 밖을 걸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발전소 기술자였던 아버지가 부품 지연으로 사고를 당했고 그날부터 그녀는 한국이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생존, 그리고 나라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술은 수학이나 과학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랑 마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울의 불빛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던 건 전부 틀렸고 혁신에 대한 이해도 반쪽짜리였다는 걸요. 가끔은 제자가 스승이 되기도 하고 복제품이 진짜 원본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 확신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뭘 믿고 있었는지 모르게 됐어요. 3일 뒤, 저는 런던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제 서류 가방 안에는 정태수 박사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한국산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작은 모형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으면 금속이 부드럽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긴 비행 중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고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을 동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했거든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은 진짜였고 수준도 매우 높았어요.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실패를 통제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혁신해가는 그들의 접근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모방이 아니에요. 이건 오리지널 공학이에요. 케임브리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연구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20명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모두 긴 나무 회의탁자 주위에 앉아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스터빈 블레이드 모형을 테이블 위에 꺼내 두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높은 창문 덕에 금속 표면이 반짝였고 몇몇 교수님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국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해냈어요. 나이 많은 교수님 몇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믿기 힘든 듯 했죠. 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은 질문이 많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어떻게 실패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영 씨한테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국의 가스터빈이 문제없이 150일 연속으로 작동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기술 컨퍼런스에 저를 연사로 초대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수락했어요. 컨퍼런스 당일은 금방 다가왔고 강연장은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로 가득했어요. 독일, 이탈리아, 미국에서 온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고 다들 한국 기술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연단에 섰고 손에는 가스터빈 블레이드 모형을 들고 있었어요. 강연장은 조용했고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 의견을 존중해준 동료들이었어요. 저는 35년 동안 혁신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특정한 나라들만 첨단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저는 한국의 부서진 블레이드 박물관에 대해 얘기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워나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김포 발전소에서 있었던 테스트 성공 사례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몇몇 교수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한국은 심장을 빌려 쓰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강연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한 독일 젊은 엔지니어는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한 미국 연구자는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의 관심은 진심이었고 열정도 느껴졌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터빈 블레이드 모형을 컴퓨터 옆 책상에 올려뒀어요. 학생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금속 조형물을 보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들에게 결심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학생이 선생이 된다고 또 혁신은 전통이 아닌 절박함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어요. 저의 연구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처럼 빠른 시제품 제작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각 나라의 기술 문화에 대한 논문도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최근엔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같은 문제를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다룬 글도 썼어요. 6개월쯤 지나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이윤석 씨였어요. 다음 가스터빈 개발 프로젝트에 외부 자문으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번엔 더 발전된 기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번엔 제가 서구의 전문가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려는 학생의 마음으로 가는 거였고 국적 없는 파트너로 가는 거였어요. 짐을 싸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연구 자료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을 노트도 챙겼고요. 고정된 생각 대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 블레이드 모형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있어요. 단순한 공학기술의 상징이 아니라 오만했던 교수가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얻게 된 여정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예요. 매일 아침 그 블레이드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되새겨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언제든지 다시 학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전문가는 자기 확신을 의심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한국으로 떠났던 에드워드 리처드스는 모든 걸 확신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저는 확신이라는 게 오히려 지혜의 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서야 저는 나영 씨가 했던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건 배움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배움을 멈춘다는 건 성장을 멈춘다는 거였어요. 김포 발전소의 가스터빈은 여전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 서울 어딘가에선 또 다른 엔지니어들이 다음 혁신을 위해 어쩌면 실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실패 하나하나가 결국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요. 그게 바로 한국이 세상에 주는 선물이에요. 단지 더 나은 기계가 아니라 더 나은 사고방식이라는 걸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